이제 팔란티어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의 오늘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고 많이 과장돼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어느 정도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추론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알렉스 카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기 이용자는 대기자보다 엄청난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매일이 따라잡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흔한 문구죠. 그러니까 제품 광고할 때 흔하게 보이는 그런 문구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끝까지 다 보시게 된다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뼛속 깊이까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이 영상에 나왔던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모든 문제들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에 모두가 납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요인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5개가 있는데 최우선 순위가 4번이라고 한다면 4번을 먼저 해결하는 게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최선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원인을 찾는 과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4번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원인이다를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관련된 요인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잖아요. 증가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에 모두가 납득을 했을 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행위가 최선의 의사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을 안다는 것은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가장 핵심 원인을 찾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온톨로지화 해야 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럼 온톨로지화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들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명확한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2가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최선의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을 안다는 거고 핵심 원인을 안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하려면 문제를 온톨로지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를 온톨로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A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우선순위야 라고 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이 온톨로지를 이제 구성해 나가면 되는데 이 우선순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높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높아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서로 얘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우선순위의 기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을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A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높은 콜레스테롤의 그룹이 훨씬 더 위험하잖아. 콜레스테롤을 낮춰야만 위험도가 더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얘기를 해주면은 모두가 납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찾은 근거에선 그렇지 않아.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오히려 위험도가 올라가.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제시하는 데이터가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르잖아요. 높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인지 낮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고객사가 처음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해 나갈 때 겪는 문제일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왜 고객사는 처음에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느냐?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주변에 물어봐 보면서 이제 온톨로지를 구축해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구축해 나갈 때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온톨로지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아는 게 팔란티어의 진짜 가치를 아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팔란티어 콘텐츠들 중에서 오늘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개념이에요.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간단해요. 상관관계는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글로만 표현해 보면은 개념이 되게 명확해 보이는데 실제 데이터들의 사례를 보면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들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것과 아침형 인과와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는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연관성은 있는데 이걸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서울대 합격률과 강남구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강남구에 살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원래는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에 합격한 건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우연히 강남에 많이 살고 있을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완전히 다른 범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상관관계이면서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데이터예요. 초콜릿을 많이 먹는 국가일수록 노벨상을 많이 탄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노벨상을 탈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없죠. 상관관계랑 인과관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게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관리자의 통제하에 얻은 데이터이냐 아니냐 이 여부예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메가3가 이제 어떻게 유명해지게 됐냐면은 그 에스키모인들이 유난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유병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생선 안에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메가3를 많이 먹는 사람들과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본다면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 본다면. 네, 맞아요. 아닙니다. 이거랑 같은 패턴이에요. 초콜릿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 비율이 높더라랑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데이터를 관찰 연구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 이걸 관찰 연구 데이터라고 해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통제가 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어떤 규칙을 찾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인과관계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오메가3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유병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그룹과 많이 먹지 않는 그룹을 아무도 통제를 안 했어요. 그냥 많이 먹는 사람들 속에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낮다라는 규칙이 보인 것 뿐입니다. 이 많이 먹는 그룹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을 가능성 통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콜릿을 많이 먹는 사람과 많이 먹지 않는 그룹을 통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그룹에서 노벨상을 많이 탄다라는 규칙이 보인 것 뿐이에요. 많이 먹는 그룹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가능성 통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규칙이 발견이 된다면 그 규칙은 상관관계만 의미하고 인과관계는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는 상관관계만 알 수 있어요.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연님 감사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팔란티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인과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통제하에 진행된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일 때 알 수 있습니다.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중재 연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직접 중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오메가3를 다시 예로 들면은 한쪽 그룹은 오메가3를 주고 다른 한쪽 그룹은 가짜 약을 주고 양쪽 그룹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의 차이는 오메가3를 먹은 것과 안 먹은 것 차이만 나타나게 되잖아요. 오메가3가 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만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관찰 연구는 통제가 되지 않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는 연구이고 중재 연구는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 요인만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예요. 그래서 관찰 연구를 통해서는 상관관계만 알 수 있고 통제를 하는 중재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들어오셨죠? 여기까지.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게 희한해요. 오메가3랑 심혈관 질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재 연구 데이터에서는 효과가 없게 나오고 관찰 연구 데이터에서는 효과가 있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과관계는 없고 상관관계만 있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오메가3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인과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현재 오메가3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론은 이거예요.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없다입니다.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관찰 연구 형태의 분석이 아니라 중재 연구 형태의 테스트로 이루어져야 돼요. 통계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관찰 연구보다 중재 연구가 좀 더 수준이 높은 근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A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이에요. B는 낮은 콜레스테롤이 핵심 원인이에요. 두 명의 얘기가 다르죠. 각자 제시하는 근거도 다릅니다.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어떤 연구 형태인지 봐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A가 인과관계겠죠. 그래서 A가 제시하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콜레스테롤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인과관계인 거죠. 반대로 B의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져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어. 상관관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온톨로지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핵심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될까요? A죠, 당연히. A가 제시하는 근거가 인과관계 근거니까.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상당수의 의료 전문가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세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 사망률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좀 현실이긴 하죠. 기업 안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떻겠어요? 근거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온톨로지를 구축하게 되느냐? 기존의 관성대로 해오던 대로 기존의 의사결정 알고리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원래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이대로 일단 온톨로지 구축할게. 그런데 이거는 원래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노벨상을 많이 수상해 왔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시스템 체계에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뒤죽박죽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겠죠. 사실은 4번이 상관관계의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로 해석해서 핵심 우선순위 기준으로 정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짤 수가 있겠죠. 이대로 온톨로지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온톨로지가 엉망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기업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온톨로지를 제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기업의 문제의 핵심 원인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인과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처음부터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객사가 팔란티어에게 의뢰를 했을 때 팔란티어가 항상 하는 질문이 너희가 가장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를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죠.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인과관계 요소인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중재 연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그 특정 요인만에 영향을 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관찰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가 놀랍냐?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시스템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 요인만의 변화를 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도구라는 겁니다. 기업 안에서 중재 연구 스타일의 테스트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온 겁니다. 그럼 온톨로지가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온톨로지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데이터, 액션, 로직. 팔란티어에서는 이 3가지를 이용을 해서 기업의 데이터를 비즈니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명사, 액션은 동사, 로직은 논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온톨로지와 연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톨로지의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보는 거죠. 왠지 콜레스테롤 낮추면 심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머릿속에 이런 가설을 세워봅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면 심혈관 질환 발병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릿속 생각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행위를 직접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뭔가 실행으로 옮기잖아요. 이 행동이 온톨로지 레이어에서 액션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톨로지의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온톨로지 데이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와 연결이 되고 여기다가 사용자가 무언가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이 행동은 온톨로지 액션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온톨로지 동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을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사결정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때 온톨로지에서 엄청난 중요한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의사결정을 온톨로지층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팔란티어에서는 의사결정을 캡처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의사결정을 포착을 시킨다는 거죠. 의사결정이 캡처가 되면은 이 온톨로지 레이어에서 고유한 개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팔란티어 개발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팔란티어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의사결정이 캡처가 되면은 이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답니다. 처음 세웠던 그 가설대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그 가설보다 나쁘게 흘러가는지 그 가설보다 좋게 흘러가는지를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낮추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 액션이 온톨로지 디시전 1으로서 기록이 되고 앞으로 심혈관 질환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찰을 했다고 쳐봅시다. 관찰을 했더니 실제로 심혈관 질환 발병이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자,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사용자가 특정 액션을 취해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난 결과가 이 사용자가 처음 세웠던 그 가설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예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요인만의 변화를 줬고 그로 인해서 결과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연구와 같은 형태의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과관계를 찾았잖아요. 그에 맞게 온톨로지의 로직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감량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이 감소한다. 그럼 이렇게 로직이 생성이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낸 이 로직은 모두에게 공개된 이 온톨로지 층에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 거거든요. 테스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된 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입증된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가 콜레스테롤을 높일지 낮출지를 결정을 할 때 이 핵심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직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결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팔란티어 파운드리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고객관리 담당 부서의 화면이에요. 고객이 문의를 한 겁니다. 배송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고객 메일에 대한 응대 메일을 미리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 응대 메일을 그냥 보내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 물품이 원목 책상인 거예요. 이대로 만약에 물건을 배송하게 되면 그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이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원목 책상이 그 현관문 앞에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담당자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메일 내용을 바꿔요. 우리가 직접 책상을 집안에 갖고 들어가서 설치해 줄게. 이런 내용을 메일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작성해 놓은 그 내용이 바뀌게 되잖아요. 없던 내용이 피드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그 액션을 통해서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 의사결정을 기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서밋을 누릅니다. 적용시켜서 어프로브를 누르면은 이때 의사결정 과정이 온톨로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의사결정 과정이 고유한 독립적인 개체가 된다고 했죠. 이 개체를 나중에 이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고객의 집안으로 책상을 직접 가져다 줬을 때 고객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데이터도 나중에 쌓이게 되겠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온톨로지 시스템은 사용자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온톨로지가 무궁무진한 그 상상력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자유롭게 인과관계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파운드리 사용 후기들을 보면은 파운드리는 굉장히 재미난 놀이 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로직을 얻게 됐는데 그 로직이 완벽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로직을 얻게 됐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니까 심혈관 질환 발병이 감소하더라. 여러분, 이 로직이 완벽한가요? 한번 봐보세요. 완벽한 로직인가요? 자세히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느냐? 얼마나 감량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고객사의 담당자는 모를 거란 말이에요. 온톨로지를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과거에 해오던 대로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100가지 감량을 했더니 심혈관 질환이 10% 정도 감소하더라. 그럼 또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80가지 감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또 해보는 거예요. 60가지 감량해보고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고.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인과관계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직이 점점 정교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 질문에 이르게 되겠죠. 재미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실제 연구 데이터예요. 심혈관 질환 고위험 환자들을 콜레스테롤을 60까지 낮춰보니까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15%나 감소하더라. 이런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예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로는 심혈관 질환 최고 위험군은 55 이하까지 낮추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언제 정립이 됐느냐? 2019년에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콜레스테롤의 존재가 밝혀진 게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량하는 치료가 시작된 지는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콜레스테롤의 최적의 농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연구를 통해서 그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중재 연구를 해서 하나의 인과관계를 찾아내고 그로 인해서 한 단계씩 다가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 중재 연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최적의 지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 0%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과학 기술로는 심혈관 질환 0%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영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밝혀진 상황을 뜻하는 거죠. 불가능한 개념이잖아요. 현재 의학 기술로. 그런데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완벽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아까 최선의 의사결정이 핵심 원인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는 완벽한 솔루션을 달성할 수는 없고 다가가는 개념만 있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테스트인 거죠. 그게 중재연구 방식의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로직이 계속 정교해지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도 팔란티어 개발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 테스트 언제 끝나나요? 언제 멈추나요? 개발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완벽이라는 것은 달성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거라고요. 이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용자들이 그렇게 테스트 한 몇 번만 하고 나서 바로 테스트를 종결시킨다라고 해요. 지금 내가 얻은 로직이 완벽하다라고 자꾸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인과관계가 생겨나게 되니까 로직이 점점 더 정교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벽이라고 바로 단정 짓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내용 제가 지난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인간의 세상에서 완벽한 솔루션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팔란티어와 테슬라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솔루션을 바로 달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감으로써 완벽한 솔루션에 다가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끝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일찍 출발하나 늦게 출발하나 달리기를 하기만 하면 결국 모두 다 똑같이 종착역에 도착하게 돼요.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테스트를 시작한 사람이나 늦게 테스트를 시작한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완벽한 솔루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완벽을 향해 다가가는 개념만 있는 거예요. 종착역은 없고. 이때는 무조건 이 테스트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앞서 있게 돼요.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더 많이 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인과관계를 찾아낸 사람이 완벽이라는 종착역에 더 가까워져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기존의 레거시 기업에서는 특정 부서에서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화면 보셨죠? 이거 고객관리팀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장착이 되면은 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부서에서 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는 테스트가 모든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온톨로지가 일찍 장착된 기업과 늦게 장착된 기업과 아예 장착하지 않은 기업과 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종착역은 없습니다. 일찍 할수록 많이 찾아낼수록 그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알렉스 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초기 이용자는 대기자보다 엄청난 우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매일이 따라잡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좀 느낌이 와 닿으시나요? 뼈속 깊이 느껴지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팔란티어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뇌피셜이에요. 오메가3를 찾아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유익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추론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거랑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해내는 거랑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이 진짜 지식이겠죠. 왜냐하면 실존하는 시스템 안에서 얻어낸 지식인 거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팔란티어의 AIP라는 시스템은 온톨로지 시스템 위에 AI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했죠. 사용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기업만의 로직, 인과관계 로직이 생성이 됩니다. 이 인과관계 로직을 AI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어디선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AI가 그냥 무작위로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서 계속 AI랑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의사 체계에서 고객관리 담당자가 새로운 의사결정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짐을 고객의 집 안으로 직접 갖고 들어가서 설치를 해주자. 만약에 나중에 고객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 로직이 AI가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이때는 이제 AI가 먼저 그러면 고객의 짐을 고객의 집 안으로 들여다 주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은 온톨로지의 궁극적인 역할이 보이게 됩니다. 뭘까요? 휴먼 인 더 루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온톨로지의 궁극적인 역할. 그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진짜 인과관계 지식을 생성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로직이 생성이 되잖아요.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인과관계 지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구축이 돼야만 그 기업의 진짜 인과관계 지식을 AI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구축이 된 기업과 구축이 안 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레거시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에 유익한 기능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가 구축이 된 고객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네 테스트 해봤니?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진짜 실질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데이터인데 심혈관 질환 최고 위험군인 경우에 55까지 낮추면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심혈관 질환 최고 위험군이라는 특수 그룹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콜레스테롤을 50까지 떨어뜨리면 큰 이득이 없는데 고위험군이라는 특수 그룹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기업마다 신체 조건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같은 테스트를 해도 각자 다른 온톨로지 로직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저마다 다르게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로직을 학습한 AI도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가겠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온톨로지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AI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가짜 지식을 안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기업은 온톨로지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인과관계 지식을 생성하지도 않았고 그 지식을 AI가 학습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 AI는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을 해서 대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유익한 게 많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혀 반대로 나와버렸죠. 상관관계는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인과관계는 없는 걸로 나온 거죠. 작년 11월쯤에 오픈 AI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AI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AI 컴퍼니를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초반에는 전문가의 특수 영역의 GPT를 먼저 만들 거고 그 GPT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거대한 하나의 큰 AI 시스템을 만들 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진짜 인과관계 데이터는 통제해서 테스트를 해서 새로 생성해내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다면 그 인과관계 로직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AI 컴퍼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팔란티어의 AIP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톨로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팔란티어랑 오픈 AI가 경쟁 관계로 가게 될지 상생 관계로 가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생 관계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오픈 AI가 엄청나게 거대해지게 되더라도 팔란티어를 집어삼키기에는 팔란티어의 입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그 기업의 진짜 인과관계 지식, AI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지식을 생성해내는 도구이니까. 그리고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이러한 형태를 토대로 해서 언어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온톨로지는 GPT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인공지능과도 소통이 수월해요. GPT뿐만 아니라 클로드나 라마나 제미니 같은 인공지능들과도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언어 인공지능들이 서로 경쟁할수록 결국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팔란티어의 이 플랫폼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변수인데 AGI가 나타난다면 예외사항이 될 것 같긴 해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AI를 AG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파악을 해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테스트로 인해서 나타난 지식을 스스로 다시 학습하는 이런 단계에 가게 되겠죠.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답이 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AGI가 출시되게 된다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뭐 모든 기업을 다 집어삼키게 되겠죠.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온톨로지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생성할 수 있는 도구예요. 온톨로지를 통해서 그 기업만의 진짜 인과관계 지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많이 찾아낼수록 완벽한 솔루션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 솔루션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라도 테스트를 더 많이 해서 인과관계를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낸 기업이 무조건 앞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달라지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인과관계를 학습한 AI도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고객사들은 결국 같은 AI를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는 AI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AI가 커스터마이징 되게 되니까. 이 부분이 강력한 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컨텐츠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밤 되세요.